안녕하세요. 첫눈으로 벌레 같은 놈을 인생에서 쫓아낼 수 있었던 여자입니다. 아무리 제가 똑바로 살아왔다고 한들 작정하고 달려드는 똥파리를 미리 알고 쫓아내긴 힘든 법이더군요. 전 절 우습게 알고 달려들었던 벌레 같은 인간을 운이 좋게 눈치채고 몰아낼 수 있었는데요. 저와 같은 피해를 여러분께선 미연에 방지하셨으면 하는 마음에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됐습니다. 부디 귀 기울여 끝까지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제 이야기를 시작해 볼게요. 저희 아빠는 직원이 40명 정도 되는 벤처기업을 운영하고 계십니다. 전공을 미술로 선택해 대학도 외국으로 유학을 갔던 남동생과 다르게 전 아빠가 하시는 일을 좋아하고 존경했어요. 그래서 대학을 졸업한 후엔 곧장 아빠 회사에 입사해 일을 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나이가 34이 됐던 해 저희 회사엔 저보다 4살 많던 한 남자가 입사를 했어요. 경력직이었기에 제 상사로 말입니다. 들어보니 그 남잔 대학도 서울대 출신에 전 직장도 저희 회사보다 훨씬 큰 회사를 다녔었더라고요. 전 직장에서 사내 평판도 좋고 제품 개발도 잘하던 사람이었다는데 왜 우리 회사로 이직을 원하냐고 물으니 면접을 보던 그 남잔 아빠에게 이렇게 대답했었다네요. 이 회사에 얼마나 비전이 많은진 업계에서 알만한 사람은 다 압니다. 저도 이 회사와 함께 더 큰 꿈을 펼쳐보고 싶어서 제 평생 직장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 지원하게 되었어요. 절 뽑아주시면 절대 실망시키지 않는 인재가 될 자신이 있습니다. 회사에 대한 애사심까지 있는 그 남자를 아빠는 굉장히 마음에 들어하며 뽑으셨다고 합니다. 저도 옆에서 지켜보니 대인관계도 원만하고 일도 잘하는 정말 인재더라고요. 그 사람이 바로 제 사연의 주인공인 남편이었죠. 입사한 지 4개월 뒤에 어느 날 남편은 제게 조금은 신기한 말투로 이러더군요. 효진 씨, 대표님 따님이었다면서? 처음에 몰랐는데 사람들한테 들어서 알게 됐어. 근데 그동안 왜 나한테 말을 안 해줬어? 난 그것도 모르고 효진 씨한테 이런 부탁 저런 부탁 다 하면서 신나게 부려먹었는데. 에이, 제가 대표님 딸이어도 변하는 건 없으니까 편하게 대해주세요. 정말이지? 나 그럼 그 말만 믿고 더 편하게 효진 씨 부려먹는다? 아니지. 그랬다가 나 큰일 나면 누가 책임지겠어. 앞으로 눈치껏 잘 모시겠습니다. 말은 그렇게 했지만 제가 아빠 딸이라는 걸 안 뒤에도 절 대하는 남편의 태도는 변함이 없었어요. 제가 실수하거나 잘못하면 여전히 따끔하게 혼도 내고 업무 지시도 확실했죠. 그렇게 오랫동안 지켜본 남편은 보면 볼수록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리더십이 있어 사람들도 잘 따르고 인성도 바른 데다 물론 일도 잘하는 멋진 사람이었죠. 그런 사람이 입사한 지 2년 뒤 제가 좋다고 고백했을 때 내심 좋기도 했지만 깜짝 놀라기도 했어요. 평소 남편은 절 다른 직원들과 굉장히 똑같이 대했었거든요. 남편은 제게 쑥스러워하며 이렇게 말했죠. 대표님 딸이라고 거들먹거리지 않고 오히려 남들보다 2배, 3배로 노력하는 효진 씨 모습이 너무 멋져 보였어. 게다가 건물 미화원 분들이나 경비원 아저씨께들 꼬박꼬박 인사하고 더 상냥하게 대하는 모습에 반했었어. 티를 안 내려고 최선을 다하긴 했지만 말이야. 게다가 남편은 제가 혹시 자신을 속물이라고 오해할까봐 걱정했는지 이런 말도 덧붙이더군요. 혹시 효진 씨가 대표님 딸이라서 의도적으로 접근하는 거라곤 절대 오해하지 말아줘. 난 그렇게 시커먼 속을 잘 포장할 정도로 약은 사람도 아니고 그럴 능력도 없거든. 남편은 제게 사실 자긴 공부와 일에만 빠져 사느라 평생 연애도 딱 2번밖에 못 해봤다고 말하더군요. 그것도 자신이 먼저 누굴 많이 좋아한 적은 없어 고백을 받고 사귄 후에도 그렇게 오래 만남을 지속하지 못했었다고 해요. 효진 씨는 그런 내가 처음으로 먼저 오래도록 짝사랑하게 된 사람이야. 그래서 어쩔 줄을 모르고 더 숨기려고만 하다가 이러다 효진 씨를 놓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용기 낸 거야. 가뜩이나 호감을 갖고 있던 사람의 솔직한 고백에 마음이 열려 저는 남편과 연애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얼마 뒤 제게 연애 사실을 전해들은 아빤 굉장히 좋아하셨어요. 그리곤 벌써부터 은근하게 제 결혼을 바라시기까지 했죠. 물론 회사에서 남편에게 티는 안 내셨지만 아빤 남편이 정말 마음에 드셨던 거예요. 또 당시 저희 부모님은 슬슬 자식들의 결혼을 걱정하고 계시기도 했어요. 여전히 해외에 주로 머물며 미술 관련 일을 하고 있던 동생도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던 저도 결혼 생각이 없어 보였으니까요. 그랬으니 제가 좋은 사람을 만나고 있는 걸 알고 큰 기대에 부푸셨던 거죠. 효진아, 어차피 내 끝사랑은 너로 정해놨는데 우리 결혼은 언제 할까? 너 나랑 나중에 꼭 결혼할 거지? 이대로 쭉 오빠랑 만난다면 그렇게 되지 않을까? 왜 오빠 결혼하고 싶어? 당연히 하고 싶지. 난 애도 빨리 낳고 싶단 말이야. 너 닮았으면 아들이든 딸이든 얼마나 예쁘고 사랑스럽겠어. 기왕 결혼할 거 우리 좀 서둘러서 빨리 살림 합쳐버릴까? 뭐? 벌써? 글쎄 그건 너무 이른 것 같아. 그런데 연애한 지 반년쯤 뒤부터 남편도 제게 결혼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더군요. 너무 이른 감이 있어 이 사람이 대체 왜 이렇게 서두르나 싶었는데 남편은 자신의 나이도 있으니 이젠 안정을 찾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더 늦기 전에 아이도 갖고 싶다면서요. 하긴 생각해보면 제 나이가 36이고 남편의 나이가 40이었으니 그런 생각이 들만도 하다고 생각은 했어요. 하지만 역시나 너무 이르다고 생각돼 저는 남편의 청혼을 미루고 미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빠가 또 은근하게 제게 결혼 이야기를 물으시더군요. 그때 전 솔직하게 말씀드렸어요. 남편은 결혼을 하고 싶어 하는데 너무 때이른 결정이 아닐까 싶어 걱정이 된다고요. 그러자 아빠는 크게 기뻐하며 박수까지 치시더라고요. 역시 그 친구 일할 때도 추진력이 장난 아니더니 마음에 쏙 드는지만 하는구나. 너도 홍규군이랑 결혼 생각이 있다며? 그럼 뭐가 문제야? 난 그 친구라면 전에도 말했듯 아주 대찬성이다. 사람이 능력 좋지, 인성 좋지, 뭐가 부족하니? 그 친구 인간성이야 나도 잘 알고 있는데 너도 나이가 있는데 애 생각이 있으면 어차피 하면 그 친구랑 할 결혼 좀 일찍 당겨서 해도 상관없지 않겠어? 어른이 이렇게까지 말하시니 저도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결국 전 약간 더 고민한 뒤 청혼을 승낙했어요. 그러자 남편은 환호성까지 지르며 저를 와락 끌어안더라고요. 고마워 효진아. 앞으로 나만 믿어. 내가 너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여자로 만들어줄게. 하늘, 땅, 별, 땅 다 걸고 약속할게. 너무 기쁘다며 눈물까지 고이는 남편을 보니 제가 참 사랑받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 가슴이 벅찼습니다. 이후 저희 부모님은 정식으로 인사온 남편을 보며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질 줄을 모르셨어요. 아빠는 벌써부터 자네가 열심히 하면 우리 회사는 자네랑 우리 효진이한테 물려줄 테니까 열심히 해봐. 이제 자네 뒤엔 장인인 내가 항상 든든하게 버티고 있다는 거 잊지 말고. 하고 기대감에 부푼 말씀까지 하시더라고요. 남편은 당황한 표정으로 두 손을 내저으며 민망해했지만은요. 아닙니다 대표님. 회사를 저에게 물려주시다뇨. 전 그냥 항상 효진 일 잘 도와주는 역할로도 충분히 만족합니다. 사람 참 욕심도 없긴. 그러니까 더 마음에 들어. 그리고 회사에서만 대표님이라고 부르고 사석에선 장인어른이라고 부르게. 정없게 대표님이 뭔가. 자, 여기 술 한잔 받게. 이런 좋은 날엔 좋은 술이 함께 해야지. 집에 갈 때 내가 대리 불러줄게. 아빤 저와 남편의 결혼이 정말 기쁘셨나 보더라고요. 아빤 필요한 건 뭐든 말만 하라며 나중엔 우리의 신혼집도 브랜드 아파트로 떡하니 마련해 주시고 혼수까지 전부 해주시더라고요. 너무 감사할 따름이었죠. 남편이 저희 집에 인사 온 뒤 전 같은 서울에 있던 시댁에도 인사를 드리러 갔습니다. 당시 시모는
한 빌라 2층 집에서 남편과 둘이 살고 계셨고 남편의 두 여동생과 막내인 남동생은 이미 결혼해서 분가한 상태였어요. 그랬으니 제가 인사를 갔을 때 시댁은 엄청나게 북적거렸죠. 시누이들과 시매부들, 시동생과 동서까지 모두 저를 환영해줬어요. 새언니, 일밖에 모르고 살았던 우리 곰탱이 오빠 정말 잘 부탁드려요. 맞아요, 새언니. 우린 다들 언제 오빠가 결혼하나 목이 빠져라 기다렸다니까요. 형수님, 저희 집사람이 장담하는데요. 저희 어머니는 며느리 시집살이 시키고 그런 시어머니랑 거리가 아주 먼 분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런 부담 갖지 않으셔도 돼요. 저희 가족이 되신 걸 환영합니다. 시댁의 분위기는 굉장히 화목했어요. 저 또한 화목한 가정에서 자랐기에 그런 시댁 식구들과 아주 잘 지내고 싶다고 생각했죠. 그날 시모는 제 옆에서 떨어지지 않고 드디어 우리 장남이 장가 간다며 기뻐하시더군요. 나중엔 자신의 며느리가 되어줘서 고맙다며 제 손을 잡고 눈물까지 글썽이시더라고요. 아이고, 우리 큰며느리 먹는 것도 참 복스럽게 먹네. 이분도 왜 이렇게 귀엽고 오밀조밀한 거야? 시모는 제 입에 뭐가 들어가기만 하면 예뻐 죽겠다는 듯 소리내어 웃기도 하셨어요. 민망스러웠지만 절 그렇게 좋아해 주시니 너무 감사할 따름이었죠. 시모는 그날 몇 번이고 제게 고맙다고도 말씀하셨어요. 일만 하느라 결혼 생각은 하지도 않던 우리 아들 데려가줘서 정말 고맙다 아가. 게다가 난 혼자 사남매 키우느라 가진 돈도 없는데 좋은 아파트에 혼수까지 다 해주신다니 사돈 어른들께도 너무 감사해. 기분이 많이 좋으셨는지 시모는 그날 술 기운도 얼큰하게 오르시더군요. 그래서인지 남편이 대학생 때 바람을 피워 이혼했다던 시부에 대한 험담도 실컷 하시더라고요. 그 망할 인간 때문에 내가 얼마나 우라통이 터졌는지 몰라. 그 양반 쫓아내고 혼자 아둥바둥 애들 키운 것만 생각하면 내 아직도 밤마다 저주를 퍼붓고 싶어. 너도 우리 홍규한테 이미 들었다지? 우리 애들은 그 양반 아버지로 생각하기도 싫어해서 인연도 다 끊고 살아. 에휴, 내 팔자도 참 고달팠지 뭐. 그래도 난 꿋꿋하게 자식들 다 잘 키워냈어. 봐라, 마지막으로 우리 홍규까지 너처럼 착하고 좋은 며느리랑 결혼시키게 됐지 않니? 그런 시모가 가여워 결혼하면 정말 잘해드리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시누이들과 시동생은 직장 때문에 모두 서울이 아닌 지방에 살았기에 저라도 힘들게 사신 시모를 더 잘 챙겨드려야겠다고 다짐했죠. 이후 뒤늦게 남편을 보러 입국했던 제 동생과 함께 상견례도 잘 마치고 저와 남편은 연애를 시작한 지 딱 1년 4개월 만에 결혼식을 올렸어요. 그렇게 결혼한 후 남편은 전보다 회사 일을 훨씬 열심히 하더군요. 이젠 그냥 직원도 아니고 명색이 장인어른 사위인데 내가 더 열심히 해야 장인어른 체면도 더 사시지 않겠어? 날 환영해 주신 장인어른 장모님께 감사해서라도 정말 좋은 사위가 되고 싶어. 사위가 됐다고 일을 등한시하기는커녕 더욱 열심히 해야겠다던 남편을 아빠는 전보다 훨씬 예뻐하셨습니다. 그 와중에 원래 빨리 아이를 갖고 싶어 했던 우린 잠시 아이 계획을 미루게 됐어요. 당시 저도 참여하고 있던 중요한 회사 프로젝트의 끝물에 갑자기 문제가 생겨 한동안 우리 모두 정신이 없어지게 됐거든요. 매일은 아니어도 결혼 전부터 야근에 주말 근무에 신혼여행도 딱 나흘만 간신히 다녀왔었죠. 사실 전 전보다도 아이를 빨리 갖고 싶어 하던 남편에게 미안해 일 욕심을 부리긴 눈치 보였는데 남편이 먼저 제게 아이 계획은 천천히 세우자고 말해주더라고요. 어차피 거의 마무리 단계에서 생긴 문제니까 오래 걸릴 것도 아니잖아. 그리고 솔직히 당신이 일에 좀 더 매진하고 싶다면 아이 계획을 몇 년 더 미뤄도 상관없어. 물론 아이를 갖고 싶긴 하지만 나한텐 당신 행복이 더 중요하니까. 당신이 일에 얼마나 열정적인 사람인지 나 잘 알고 있어. 결혼 전에야 아이 욕심에 말을 그렇게 했던 건데 막상 당신하고 같이 살게 되니까
아이보다 더 중요한 건 당신의 행복이라는 걸 확실히 깨달았어. 그 말이 너무 고맙더라고요. 물론 남편의 말처럼 몇 년이나 아이 계획을 미룰 생각은 없었지만 어쨌든 일에 대한 제 마음을 존중해 준다는 게요. 그런 남편에게 고마워서라도 저는 틈틈이 시모를 챙겨드리려고 노력했어요. 바쁜 와중에도 한 번씩 시모에게 안부 전화를 드리고 주말 출근이 없는 주말엔 남편과 함께 시댁에 자주 가려고 노력도 했죠. 자자, 맛있는 삼겹살이 왔습니다. 우리 소주도 한잔 할까? 삼겹살이랑 소주는 최고의 짝꿍 아니겠어? 우리가 갈 때마다 시모는 삼겹살을 구워주시더군요. 자신이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 삼겹살에 소주라면서요. 자고 오는 날엔 남편까지 함께 술을 마셨지만 당일에 돌아오는 날엔 운전하는 남편을 빼고 저만 시모와 소주잔을 기울이곤 했습니다. 시모가 남편과 수다 떠는 건 재미가 없다며 저와 술을 마시고 싶어 하셨거든요. 고맙다 아가. 홍규 장가 보내고 혼자 너무 적적했는데 이렇게 와서 나랑 소주도 마셔주고 수다도 떨어주니 너무 좋구나. 전 많이 쓸쓸하셨는지 눈가가 촉촉해진 시모가 안쓰러워 늘 빼지 않고 시모와의 술자리를 함께 했어요. 시모의 인생 이야기도 다 들어드리고 위로도 해드리면서요. 그런 제게 시모도 남편도 정말 고마워했어요. 남편은 그런 절 보며 친정에 더 잘하려 노력해줬고 우리 둘이서 깨볶는 신혼을 보낸 건 말할 것도 없었기에 너무 행복한 나날들이 이어졌죠. 그렇게 바쁘고 행복하게 살다 보니 어느새 결혼한 뒤 2달이라는 시간이 훌쩍 지나가더군요. 여보, 미안한데 오늘은 당신 먼저 집에 가서 저녁 챙겨 먹을래? 나 친구들이랑 오늘 약속이 있거든. 그날은 한여름의 어느 금요일이었는데 저는 남편과 따로 퇴근을 하게 됐습니다. 친구들과의 약속 자리에 나간 남편 없이 저만 집으로 향하게 된 거죠. 그렇게 혼자 퇴근길에 올랐는데 문득 시모 생각이 나더라고요. 금요일인데 어머님도 혼자 쓸쓸하시겠지? 어머님이랑 저녁 같이 먹고 올까? 내가 가면 반가워하실 텐데. 저는 제가 가면 반가워하실 시모를 떠올리며 시댁으로 방향을 틀었어요. 그리곤 시모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받질 않으시더라고요. 하지만 전 여전히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그날 점심에 통화할 때 분명 시모는 아무런 약속도 없어 계속 집에 계실 거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저는 마트에 들러 시모가 좋아하시는 삼겹살도 넉넉히 사고 곁들여 먹을 쌈채소와 소주도 사서 시댁으로 갔어요. 시댁이 있던 빌라 2층으로 올라가 보니 시댁의 현관문과 복도를 향해 난 창문이 모두 방충망만 쳐진 채 열려있더군요. 평소 아끼는 게 습관이던 시모는 한여름임에도 불구하고 선풍기만 틀고 그렇게 문을 다 활짝 연 채 생활하시곤 했죠. 물론 고기를 구울 땐 에어컨을 켜셨지만은요. 전 역시 집에 계시는구나 싶어 반갑게 시댁으로 들어가려 했습니다. 그런데 시모 혼자 계신 줄 알았던 시댁 안에서 선명하게 대화 소리가 들려오더라고요. 한 사람의 목소리는 시모의 것이었고 또 한 사람의 목소리는 젊은 여자인 듯 들렸는데 그 충격적인 대화 내용에 전 그만 문 밖에서 얼어붙고 말았어요. 어머님, 저 언제까지 숨어 있어야 돼요? 저 너무 답답하고 마음도 힘들어요. 아유, 그냥 좀 있어 봐라. 요즘 사람들 혼인신고 늦게 하는 추세라면서 아직 홍규랑 며느리 혼인신고도 안 했다잖아. 며느리라뇨? 그 여자를 꼭 그렇게 부르셔야 돼요? 어머님 진짜 며느리는 저잖아요. 본천 저라고요. 그 여잔 그냥 이용만 해먹고 버릴 남이라고요. 알지, 알어. 그냥 말이 그렇다는 거야, 애미야. 이게 대체 무슨 말인가 싶었습니다. 홍규는 분명 제 남편의 이름인데 시모는 얼굴 모를 낯선 여자를 맏며느리 취급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 여잔 저를 며느리라고 부른 시모에게 투덜대며 자신을 본처라고 칭했고요. 심장이 미친 듯이 쿵쾅댔어요. 저는 의식적으로 이건 증거를 남겨놔야겠다 싶어 휴대폰 녹음 기능을 켜고 계속 대화를 들어봤죠. 아무튼 혼인신고하고 최소 1, 2년은 지나야 재산 분할도 받고 이혼할 거 아니니?
좀 조심하고 기다려봐라. 만약 네가 여기서 경거망동하면 우리 홍규가 어떻게 되겠니? 돈도 한 푼 못 받고 쫓겨날 거 아니냐? 홍규가 대충 알아보기만 한 그 집 재산이 얼만 줄이나 알아? 우린 꿈도 못 꿀 정도로 어마어마하대. 그 정도 돈을 조금이라도 뜯어먹으려면 그만한 인내와 노력이 필요한 법이야. 진짜 애 아빠 저한테 돌아오는 거 맞아요? 저 이런 식으로 입막음하다가 나중엔 저랑 우리 딸 그냥 버려버리고 그 여자랑 평생 사는 거 아니에요? 예, 너 우리 홍규 못 믿니? 우리 홍규 너한테 돌아가려고 효진이 걔랑 임신도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미루고 있대. 앞으로도 그럴 거고. 애가 짜는 핑계로 결혼 서두른 애가 임신을 피하려니 얼마나 난감하겠어. 그래도 다 널 위해서 우리 홍규가 애쓰고 있는 거 아니야. 너랑 우리 손녀 위해서 빨리 한몫 뜯으려고 결혼도 서두른 거잖아. 너 며칠 전에도 효진이 걔 몰래 홍규 만났었다며? 그럼 홍규도 충분히 너 이해시켰을 거 아니야. 우리 애가 불쌍해서 그러죠. 돈도 없고 혼자 미혼모로 애 키우기 힘들어서 애 아빠한테 다시 돌아왔던 건데 애를 언제까지 또 아빠 없이 둬야 돼요. 저번에 애 아플 때 혼자 병원에 데려갔을 때도 얼마나 미안하고 서러웠다고요. 우리 딸 벌써 4살이에요. 들을수록 환장할 노릇이더군요. 대체 그동안 여자도 몇 번 못 만나봤다는 사람이 본처는 뭐고 애는 또 뭐란 말입니까? 확실했던 건 저들의 말에 의하면 제가 저 인간들에게 이용당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남편은 본처라는 저 여자와 그 여자와의 사이에서 낳은 딸 때문에 저와 결혼했다 이혼한 뒤 재산을 뜯어먹으려고 했다는 거죠. 이제야 갑자기 왜 남편이 결혼을 그렇게 서둘렀는지도 깨달으며 그렇게 하나씩 상황을 이해하고 나니 정말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그 와중에도 시모와 그 여자의 경악할 대화는 이어졌습니다. 우리 홍규가 효진이 걔랑 이혼하고 앞으로 너랑 애 데리고 살려면 돈이 있어야 할 거 아니야, 돈이. 어차피 조금만 기다리면 평생 떵떵거리면서 살 수 있는데 지금 이렇게 인내심 없게 굴 거야? 그냥 좀 참고 앞으로도 홍규를 몰래 한 번씩 만나면 되잖아. 근데 애는 사부인께 맡기고 왔어? 네, 답답해서 시골에 계신 엄마한테 한 일주일만 봐달라고 했어요. 엄마도 자꾸 보채세요. 언제까지 이렇게 윤서방을 기다려줘야 되는 거냐고요. 조금만 참어, 조금만. 짧게는 한 1년, 길게는 한 3, 4년이면 되겠지. 홍규가 어떻게든 너랑 애 생활빈 꼬박꼬박 보내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앞으로 답답하다고 우리 집에 이렇게 불쑥불쑥 찾아오지도 마라. 효진이 걔 뭐 엄청난 효부랍시고 자꾸 우리 집에 오려고 한단 말이야. 뭐 그럴 리는 없겠지만 연락도 없이 불쑥 오기라도 하면 이건 완전히 대참사야. 그 여자는 아직 아무런 눈치도 못 챘어요? 전혀. 애가 야무지고 똑똑하긴 한데 이런 쪽으로 완전 맹탕인 것 같아. 아무것도 모르고 나한테 어머님 어머님 하는데 정말 우습다니까. 걔가 아무리 잘해봤자 나한테 맏며느린 주인 너뿐이야. 그럼 저 어머니만 믿고 기다립니다. 저 꼭 다시 제자리로 돌려놔준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전 어머님이랑 이렇게 평생 사이좋게 살고 싶단 말이에요. 그럼 당연하지. 넌 나만 믿으면 돼. 거기까지 듣는데 더 이상 못 참겠다 싶었습니다. 너무 부하가 치밀어서요. 저는 현관문 방충망을 뜯어내다시피 한 뒤 신발도 벗지 않고 시댁에 달려들어가 소리쳤어요. 그 우스운 사람 여기 왔네요. 지금 이게 다 무슨 말이에요? 이게 다 무슨 소리냐고요? 아가, 네가 어떻게 지금 여기에... 결혼사진에서 그 여자잖아. 어머님 어떡해요? 우리 완전 딱 걸린 거 아니에요? 시모와 그 여잔 저를 보며 경악을 했습니다. 그 여잔 결혼사진을 통해 봤는지 제 얼굴을 알고 있더라고요. 저는 소스라치게 놀란 그들을 향해 계속 소리를 질렀어요. 저 밖에서 다 들었어요. 이게 대체 다 무슨 소리예요? 저 여자가 본처라고요? 윤홍규 그 인간 대체 뭐예요? 뭔데 저랑 결혼한 지 2달밖에 안 된 인간이
숨겨둔 본처에 4살 된 딸까지 있어요. 그게? 아이고, 이거 완전히 야단 났구나. 그 여잔 아무 말도 못하고 눈알만 굴리고 있고 시모는 당황해서 어쩔 줄을 모르고만 있더라고요. 그나마 뭐라도 행동해야겠다 싶었는지 시모는 절 붙잡고 무작정 사과부터 하기 시작했어요. 저기 세아가 우선 진정 좀 하거라. 내가 다 미안하다. 이걸 대체 어떻게 해야 하나? 왜 아무 말을 못하세요? 이미 저 밖에서 들을 건 다 들었거든요. 본처가 저 여자고 딸도 있고 저랑은 돈 때문에 결혼했다는 것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된 상황인지 당장 저한테 다 설명하라고요. 아휴, 나도 모르겠다. 이걸 내 입으로 어떻게 말하니. 뭘 자꾸 어떻게만 반복하세요? 왜 말을 못해요? 왜요? 미안해서요? 양심에 찔려서? 웃기는 소리 하지 마세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제가 우습다면서요? 난 그렇게 힘들게 살았던 어머님이 불쌍해서 며느리로서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더 잘해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오늘도 삼겹살에 소주까지 바리바리 사들고 온 거라고요. 근데 제가 혼자 광대짓을 하고 있었네요. 어머님, 아니 아줌마도 하나같이 짜고 날 속인 아줌마네 자식들도 싹 다 천벌받을 거예요. 그리고 당신도 이 아줌마처럼 그렇게 계속 입 다물고 있을 거야? 진실을 토해내라며 아무리 닥달해도 시모는 아이고 매 이걸 어째 하며 도통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저는 그 여자로 목표를 바꾸었어요. 하지만 그 여자도 보통 독한 게 아니더라고요. 그쯤 되면 우선 싹싹 빌거나 할 법도 한데 그 여잔 끝까지 입을 꾹 다물고 발치만 노려보고 있더라고요. 저는 그 기가 막힌 여자의 뺨이라도 날릴까 하다가 우선 뭐라고 하는지 그 여자 입에서 들어보긴 해야겠기에 꾹 참고 제 명함을 줬습니다. 그리곤 얼음장 같은 목소리로 으름장을 놨죠. 들어보니 지금 형편도 별로 좋지 못한 것 같은데 나한테 소송당해서 큰돈 물고 싶지 않으면 연락해. 나 지금 정신적으로 크게 충격받아서 당장이라도 위자료 소송 걸고 싶으니까 그거 안 무서우면 끝까지 입 다물고 버텨보던가. 그리곤 열려있던 현관문을 발로 뻥 차서 닫으며 그 집을 나와버렸습니다. 뒤에서 시모가 아가하고 부르는 소리가 들렸지만 대꾸할 가치조차 느껴지지 않았죠. 그렇게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전 남편에게 전화해 당장 집으로 튀어오라고 소리쳤어요. 친구들과 만나고 있던 남편은 어리둥절해하며 무슨 일이냐고 묻더군요. 당신 엄마한테 전화해서 물어봐. 저는 이렇게 고함을 지른 뒤 전화를 뚝 끊어버렸습니다. 그 뒤 남편은 30분도 안 되어 집으로 달려왔더라고요. 시모에게 모든 이야기를 들었는지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서요. 그리곤 집에 오자마자 제 앞에 무릎을 꿇고 싹싹 빌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한다는 변명이 자기는 억울하다고 하대요. 글쎄. 여보, 내가 무조건 잘못했어. 이혼 사실 숨긴 거 내가 100번도 더 잘못한 거 맞아. 근데 내 말도 좀 들어줘. 나도 다 억울한 사정이 있어. 내가 이혼한 건 사실인데 나도 어떻게 보면 피해자라니까. 뭐? 이 상황에 당신이 피해자라고? 진짜야. 그 여자 의부증이 엄청 심한 여자였어. 맨날 말도 안 되는 망상으로 나 괴롭히고 의심해서 나 정말 사는 게 아니었어. 그래서 이혼도 했던 거야. 근데 왜 나한테 이혼 사실을 숨겼어? 처음부터 그게 잘못된 거잖아. 미안해. 근데 당신이 너무 좋은데 내가 이혼했다고 말하면 날 만나주지도 않을 것 같아서 숨겼어. 나중에 말하려고 해도 차마 입이 안 떨어지더라. 그리고 그 여자애 내 애도 아니야. 이혼하고 그 여자가 애를 낳았다는 시기가 애초에 말이 안 됐다니까? 그 여자 애가 3살 때 대뜸 그 애가 내 애라면서 찾아왔거든. 자기랑 그 애를 책임지라면서 말이야. 근데 나 무서워서 그 여자를 바로 못 떼어낸 거야. 뭐? 그걸 나한테 믿으라고? 진짜라니까. 그 여자 이혼하고 나서도 나 포기 못하고 얼마나 집착했는지 알아?
그래서 회사도 옮긴 건데 지금 회사는 또 어떻게 알아내서 찾아왔더라고. 그래도 내가 안 받아주니까 나중에 누구 애인지도 모를 애를 내 애라면서 책임지라는데 자기랑 애 책임 안 지면 당신한테 이혼 사실을 다 폭로해버린다고까지 겁박했어. 내가 당신이랑 만나고 있는 거 알고. 그러니까 그 여잔 나한테 돈을 뜯으러 왔던 거야. 물론 그 애 내 애가 아니라고 생각했지만 난 당신이 내가 이혼한 사실을 알아버릴까봐 무서워서 우선 그 여자를 받아주는 척 했던 거야. 우리 어머니랑 동생들도 다 같이. 말 꺼내면 그 여자가 길길이 날뛰니까 친정 확인도 제대로 못하고 한 번씩 당신 몰래 만나서 계속 어르고 달래기도 했던 거고. 여보, 이혼 사실 숨긴 건 정말 미안해. 근데 나 정말 억울해. 남편은 진짜 억울하기라도 한 듯 엉엉 울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을 곧이곧대로 믿자니 너무 의심스러웠고 무엇보다 처음부터 절 속였다는 것 자체가 용납이 안 됐어요. 남편의 말이 사실이라고 해도 그냥 모든 게 전부 다 실망스럽기 짝이 없었죠. 전 울고불고 빌던 남편을 노려보며 단호히 말했습니다. 그래도 이건 엄연히 사기 결혼인 거 몰라? 이래서 요즘에 결혼할 때 서류란 서류는 먼저 다 떼봐야 한다고 하는 거구나. 나랑 부모님은 당신을 철석같이 믿었는데 당신은 완전히 그런 우리를 바보로 만든 거야. 여보, 나 부르지도 마. 이 결혼은 애초에 무효야. 진실을 속이고 시작한 결혼이 언제까지 지속될 줄 알았어? 이 집, 그리고 이 집에 있는 모든 건 다 우리 아빠가 해주신 거 알지? 그러니까 당신 옷까지만 싸들고 당장 여기서 나가. 안 나가면 경찰 부를 줄 알아, 이 사기꾼아. 여보,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어? 나도 피해자라니까. 남편은 제 이혼, 아니 이혼도 아니죠. 이별 통보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제 다리에까지 매달렸습니다. 저는 그런 남편을 매몰차게 뿌리치곤 방에서 남편의 옷을 죄다 들고 나와 현관 밖으로 던져버렸어요. 그리곤 마지막으로 남편까지 쫓아내버린 뒤 현관문에 잠금장치란 잠금장치는 다 잠가버렸죠. 밖에서 한참 동안 문을 두들기던 남편은 제가 거짓말로 여보세요? 거기 경찰서죠? 하고 문에 대고 소리치자 그제야 엉엉 울며 사라져 버리더군요. 거의 뜬 눈으로 울기도 하고 분통도 터뜨리며 밤을 새운 전 다음날 곧장 친정으로 가서 부모님께 이 모든 사실을 말씀드렸습니다. 부모님은 당연히 경악을 하셨어요. 미안하다 효진아. 이 아빠가 괜히 그놈이 괜찮은 놈임네 어쩌네 해서 우리 딸 팔잘 꼬아버렸구나. 이 아빠가 죄인이야. 아니에요 아빠. 선택은 제가 한 거니까 제 탓이죠. 이런 속상한 꼴 보여드려서 정말 죄송해요. 부모님은 절 끌어안고 위로하며 눈물 지으셨어요. 그리곤 이내 아빤 어마어마하게 극대노를 하셨죠. 아빤 곧장 그놈에게 전화해 온갖 쌍욕이란 욕은 다 퍼부으셨습니다. 그걸로도 분이 전혀 풀리지 않으셨는지 아빤 토요일인데도 불구하고 당장 회사로 달려가 그놈의 책상을 손수 다 빼버린 뒤 집으로 돌아오기도 하셨죠. 그 후 저는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충격을 달래려 친정에서 머물렀어요. 그리고 그놈은 제가 전화를 받지 않자 문자까지 보내며 계속 싹싹 빌더라고요. 여보, 제발 전화 좀 받아줘. 나한테 한 번만 기회를 주면 앞으로는 악마 같은 그 여자 싹 정리하고 평생 당신 앞에서 납작 엎드려 살게. 평생 당신 종처럼 살게. 물론 전 그 와닿지도 않는 문자를 전부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이틀 뒤 이번엔 그 여자가 제게 전화를 걸었더라고요.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오기에 설마 그 여자인가 싶었더니 정말이었죠. 소송이 무서웠던 건지 이제 와서 제게 모든 진실을 말해주겠다기에 저는 마음을 굳게 먹고 약속 장소로 나가봤어요. 아무래도 미심쩍은 남편의 이야기를 곧이곧대로 믿기보단 양쪽의 얘기를 들어보는 게 맞다 싶어서요. 그리고 역시나 나가서 들어보니 남편과 그 여자의 말은
완전히 극과 극을 달리더군요. 그 인간 3년쯤 전에 효진 씨 아버님 회사로 이직했다죠? 전 그 바로 전해에 그 인간하고 이혼했어요. 왜 했는지 아세요? 혹시 그 인간이 솔직히 얘기하던가요? 그 인간 자기 아버지란 사람처럼 여성 편력이 심한 사람이었어요. 바람을 피웠다기보단 툭하면 술집 가서 술집 여자랑 술 먹고 숙박업소를 드나들었거든요. 그걸 몇 번이나 들켰는데도 안 나아지길래 참고 참다가 결국 이혼해버린 거예요. 그 여자가 꺼낸 이혼 사유마저 남편에게 들었던 것과는 전혀 딴판이었습니다. 그 여잔 남편과 이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임신한 사실을 알았다더군요. 하지만 이미 그놈이라면 지긋지긋했던 그 여잔 그 사실을 숨긴 채 혼자 딸을 낳고 미혼모로 살았다고 했죠. 그 사실을 모른 채 원래 그 여자를 좋아해도 너무 좋아했던 남편은 이혼한 뒤에도 꾸준히 그 여자를 붙잡았다고 해요. 그 여자가 사는 것도 숨기고 만나주지도 않으니 전화를 걸고 문자를 보내면서요. 그래도 전 절대로 애 아빠를 만나지 않고 애를 숨겨서 키웠었어요. 근데 미혼모로 사는 게 생각보다 보통 힘든 게 아니더라고요. 돈도 없고 세상의 눈초리도 험했거든요. 그래서 결국 계속 절 붙잡던 애 아빠랑 재결합하기로 결심한 거예요. 그래서 애가 3살 때 애 아빠를 찾아가서 딸의 존재도 밝힌 거고요. 들어보니 갈수록 정말 기가 막히더군요. 시길 들어보니 남편은 저와 연애할 때도 한 번씩 그 여자에게 문자를 보내 돌아오라고 빌었더라고요. 그리고는 저와 연애를 하던 중 그 여자가 찾아와 아이의 존재까지 밝히자 남편은 고민도 않고 그 여자를 덥석 받아줬다네요. 돌아와줘서 고맙다며 그 여자와 자신의 딸을 끌어안고 울기까지 하면서요. 그럼 저는 대체 뭐였단 말입니까? 자긴 그렇게 속이 시커먼 인간이 아니라더니 그냥 그놈은 절 처음부터 돈으로만 봤던 거예요. 더 황당했던 게 뭔지 아십니까? 그때 그놈은 당당하게 그 여자에게 연애 중이었던 제 존재를 밝히며 조금만 참고 기다려달라고 했다네요. 그 여자와 아이를 위해 서둘러 저와 결혼한 후 이혼하며 돈을 뜯어올 테니까요. 그때 시모도 손녀의 존재를 알고 그 여자를 다시 며느리로 받아들이기로 했던 거예요. 저는 그 황당한 말을 듣고 따져 물었습니다. 나란 존재를 알았는데도 그 인간이랑 재결합하기로 했었다고? 그럼 그 인간들하고 짜고 날 기만한 거네. 당신 말에 의하면 당신도 엄연한 공범이 맞는 거네. 사람을 속이고 기만하는 인간들은 사람으로도 보이지 않던 저였기에 저는 그 여자에게 처음부터 끝까지 반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여잔 자신에게 불리했던 그 상황에 그런 건 신경 쓰이지도 않는다는 듯 눈물을 뚝뚝 흘리며 사과만 하더라고요. 죄송해요. 저도 이러면 안 된다는 걸 알고는 있었는데 정말 너무 힘들었어요. 애랑 둘이 하도 힘들게 살았다 보니까 돈에 눈이 돌아갔어요. 그쪽은 집도 잘 살고 혼자 애 낳고 키워본 적도 없으니까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를 거예요. 그걸 지금 변명이라고 해? 힘들다고 다 용서되면 세상에 법은 왜 있어? 그럼 난 대체 왜 찾아온 거야? 그땐 그렇게 입 꾹 다물고만 있더니 내가 진짜 소송 걸까봐 무서워서 이제라도 고해성 사러 온 거야? 맞아요. 지금도 돈이 없어서 힘든데 만약 제가 소송당했는데 애 아빠가 모른 척하면 어쩌나 싶어서 그냥 양심 고백하러 온 거예요. 애 아빠가 이미 다 고백했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전 이렇게 다 말했으니까 제발 소송만은 걸지 말아주세요. 내가 당신 말을 어떻게 믿어? 그 인간은 나한테 뭐라고 했는지 알아? 당신이 자기한테 너무 들러붙어서 무서울 지경이었대. 이혼한 것도 그쪽이 의부증이 너무 심해서 이혼한 거고 나중에 당신이 애 데리고 찾아왔을 때도 그 애가 자기 애가 아니라고 확신했대. 근데 무작정 쫓아내면 그쪽이 나한테 이혼 사실을 폭로하고 자기한테도 해코지 할까봐 무서워서 여태 거짓말로 어르고 달랜 거라더라. 자기한테 나밖에 없다면서 말이야. 그 인간은 당신이 살면서 만난 사람 중에 가장 사이코라는데 둘이 말이 너무 다르잖아. 그 인간 오늘 아침까지도 나한테 당신의 악마라고 말하면서
제발 용서해달라고 싹싹 빌던 인간이야. 네? 의부증이요? 진짜로 그 인간이 그랬다고요? 그렇게 돌아와달라고 매달린 건 자기면서 그걸 전부 저한테 덮어 씌웠단 말이에요? 절대 아니에요. 저한테 증거도 전부 다 있다고요. 저는 그 여자에게 그 여자와 너무 상반됐던 남편의 말을 전부 전해주었습니다. 그러자 그 여잔 엄청나게 충격받은 표정으로 기가 막힌 듯 입을 떡 벌리더군요. 그리고선 이혼 후 그놈이 그 여자에게 매달렸던 수많은 문자들, 저와 연애 중일 때, 그리고 저와 결혼하고 나서도 조금만 기다려달라. 난 항상 주위 너와 우리 딸 생각뿐이다. 지금 아내와 사는 게 너무 지겹다, 보고 싶다 등등 그놈이 보낸 문자들 전부를 제게 보여주고 전송까지 해주더라고요. 심지어 그 여잔 그놈이 결혼 생활을 하며 제게 사기를 쳐서 돈을 더 뜯어내려고 했다는 사실도 말해줬어요. 게다가 남편은 이미 그 여자의 애와 친자 확인까지 끝낸 상태였습니다. 친자 확인 결과지까지 사진으로 찍어 가지고 있던 그 여잔 제게 그 모든 증거를 전부 보여주고 전송해 주었죠. 그리고 그 여잔 마지막으로 울분에 차서 덧붙여 말했어요. 애 아빠, 오늘 아침에도 저한테 전화해서 이런 말을 했어요. 자기한텐 다 계획이 있으니까 효진 씨한테 연락하지 말고 조용히 기다리고 있으라고요. 나한테 말은 그렇게 해놓고 그쪽한테 날 천하의 정신 나간 여자로 만들었다 이거죠? 지가 나 좋다고 그렇게 매달려놓고 왜 날 의부증 환자로 만드냐고요, 이 나쁜 자식이. 모든 증거가 확실했기에 남편과 그 여자의 말 중 그 여자의 말이 진실이라는 건 기정사실이었습니다. 잠시 분통을 터뜨리던 그 여잔 이내 다시 불쌍한 표정을 지으며 절 향해 눈물을 또르르 흘렸어요. 그리곤 동정표를 사려는 듯 말했죠. 제가 이렇게 증거도 다 보내드리고 했으니까 제발 저만은 꼭 봐주세요. 어떻게 보면 저도 효진 씨도 다 피해자잖아요. 하지만 전 눈물을 흘리고 말은 그렇게 해도 깊은 눈빛은 여전히 싸늘했던 그 여자의 본심을 금방 알 수 있었어요. 그 여잔 자신만 혼자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그냥 악어의 눈물을 흘렸던 거예요. 그냥 그 여자와 남편은 우선 자기만 살겠다고 서로를 헐뜯으며 제 앞에서 거짓 용서를 빌었던 거죠. 그 여잔 제게 하나도 미안해하지 않았다는 걸 전 알 수 있었어요. 그랬기에 전 싸늘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따로 조사도 좀 해보고 당신을 용서해줄지 말지 생각도 좀 해볼게. 생각할수록 괘씸해서. 효진 씨, 그 입에 내 이름 올리지도 말아줄래? 어쨌든 당신이 나란 존재를 두고 그 집안 인간들이랑 같이 사기쳤다는 건 사실이잖아. 아직 내가 피해본 돈이 없어서 그렇지. 이거 잘못하면 그쪽 교도소까지 갈 수 있는 문제였어. 이건 엄연한 범죄라고. 내 인생이 소중하면 남의 인생도 소중한 걸 알아야지. 어떻게 같은 여자끼리 이럴 수가 있어? 솔직히 그쪽 지금 별로 나한테 미안하지도 않아 보이는데 앞으로는 행실 똑바로 하고 살아. 적어도 딸한테 이 이상 더 부끄러운 엄만 되지 않게. 이후 저는 망연자실해 보이는 그 여자를 내버려 둔 뒤 친정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결국 전 그 여자를 용서하지 않았어요. 시모와 그 여자가 나눴던 모욕적인 대화들이 자꾸만 제 머릿속을 맴돌아 도저히 용서가 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전 남편에게뿐 아니라 그 여자에게도 위자료 소송을 걸어버렸죠. 그 여잔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고 있었지만 전혀 피해자가 아니었으니까요. 소송을 준비하며 안 사실인데 혼인신고를 안 했어도 사실혼 관계였다는 사실을 증명하면 상간녀 소송을 걸 수 있더라고요. 한편 저는 그 사건 이후 아빠의 권유로 한동안 회사를 쉬었습니다. 가봐야 직원들이 수군거릴 텐데 지금 상황에 네가 그게 감당이 되겠니? 어차피 프로젝트도 거의 다 마무리됐었고 너무 큰 충격에 일이 손에 잡히지도 않을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회사에 나올 생각도 하지 말라는 아빠의 으름장에 며칠간 모습을 드러내지 않던 남편은 기어코 회사로 찾아가 아빠 앞에 무릎을 꿇고 싹싹 빌었나 보더군요. 진짜 진실을 듣고 완전히 분노가 폭발한 아빠가 앞으로 이 업계엔
발도 못 들이게 하겠다고 엄포를 놓으셨더니 평생 쌓아온 자기 경력만은 수포로 돌아가지 않게 해달라고 빌러온 거죠. 괘씸한 놈, 어디 감히 직간 놈이 용서를 받으려 들어. 뭐? 살려달라고? 어림도 없지. 하지만 아빤 용서는커녕 무릎 꿇고 빌던 그놈을 일으켜 귓밥망이를 날려버리셨다고 합니다. 아빤 키가 185cm에 덩치도 크고 힘도 센 분이었기에 그놈은 완전히 나가 떨어진 뒤 겁에 질려 도망갔다고 하더라고요. 아빠의 성정을 봤을 때 그놈은 그렇게 한 대로 끝난 것이 오히려 천운이었다고 생각해요. 이후 그놈이 또 제게 연락해 거짓말로 빌어보려 시도하기에 전 이번엔 전화를 받아 다다다 쏘아붙였어요. 야, 어디서 자꾸 이빨을 까? 너 그 여자랑 아직 대화 안 해봤냐? 그 여자가 나한테 다 말해줬거든? 네 말 중에 진실인 건 하나도 없더만 어디서 끝까지 거짓말이야? 뭐? 진짜야? 그래, 이 한심한 것들아. 네가 그 여자를 버리고 나한테 빌붙으려고 이러는 거든 끝까지 나한테 돈 뜯어내서 그 여자랑 애 책임지려고 하려는 거든 다 어림도 없는 헛짓거리거든? 그러니까 너 한 번만 더 전화해서 이 난리 떨면 가만히 안 둔다. 우리 아빠가 너 또 눈에 띄면 아예 지구 끝까지 쫓아가서 작살 내버린다고 하시니까 용기 있으면 또 이래라. 어? 이 똥파리 같은 놈아. 주제에 맞게 구정물 근처에 가서 놀아. 그러자 그놈은 심하게 당황하더니 결국 제 말에 아무 말도 못하고 전화를 끊어야 했습니다. 그 뒤 아빠가 무섭긴 무서웠는지 다신 제게 연락하지 못했죠. 이후 전 그놈과 그 여자에게 위자료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그 여자에겐 1,000만 원을, 그놈에겐 그보다 훨씬 많은 위자료를 받아냈어요. 그리고 2년도 더 지난 지금 그들이 어떻게 됐는지 아시나요? 건너 듣기로 그들은 잠시 재결합을 했다가 금세 다시 파경을 맞았다고 하네요. 서로 네가 어떻게 날 그렇게까지 쓰레기로 모함할 수가 있냐. 난 너랑 애를 지키려고 그랬던 건데 어떻게 모든 진실을 폭로해서 초를 치냐. 이게 다 네 탓이다 하고 박터지게 싸우다가 결국 갈등의 골이 깊어질 대로 깊어져 헤어진 거죠. 제가 아는 소식은 거기까지였어요. 그 후 그들이 지금 어떻게 사는지는 알 수 없지만 아마 둘 다 힘들게 살고 있을 게 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여잔 다시 혼자 애를 아등바등 키우며 살고 있을 테고 다른 직장을 구했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평생 커리어를 쌓아온 이 업계에 그놈 또한 발도 들이지 못하고 있을 테니까요. 반면 전 그 두 연놈이 보면 배가 아플 정도로 지금은 아픔을 잘 이겨내고 아주 잘 살고 있습니다. 회사에도 당당히 복귀한 지 오래고 얼마 전엔 아빠가 승진도 시켜주셔서 일에 파묻혀 살고 있어요. 건강을 위해 운동도 하면서요. 이렇게 나 자신을 사랑하며 씩씩하게 살다 보면 그놈으로 인한 상처 따윈 생각도 나지 않을 정도로 행복한 날도 곧 오겠죠? 그날을 기다리며 전 오늘도 웃으며 내일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어차피 속이 시커먼 그놈 같은 놈들은 어떻게든 업보를 돌려받을 테니 신경 꺼버린 채로 말입니다. 그런 놈 때문에 원망에 사로잡혀 괴로워할 시간에 나 자신을 한 번 더 사랑해주는 게 훨씬 더 나으니까요. 부디 이렇게 사연을 보냄으로써 제가 조금이라도 더 빨리 상처를 훌훌 털어낼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그럼 전 이만 이야기를 마치고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